안녕하세요. 한국사 교사 박영국입니다. 오늘은 현대사 경제 파트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사 경제 역시 통일과 마찬가지로 정부별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 전체를 한꺼번에 흐름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정부가 있었던 경제 개발의 원칙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 개발이라고 하면은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 속에는 박정희 정부라는 그 특징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 당시의 경제 개발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승만 정부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처음 정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남아있었던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친일파 처단과 관련된 문제였고, 두 번째가 이 토지, 일제강점기에 부당하게 취득했던 토지를 국가에서 어떻게 재분배하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첫 번째로 49년에 농지개혁을 시작을 해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정보라는 건 땅의 크기예요. 그래서 1정보가 약 5,000평 되니까 15,000평의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으면 일제강점기에 무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의 토지는 국가에서 가져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국가에서 부당하게 뺏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 대해서 유상으로 국가가 매입하고 유상으로 분배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먼저 유상으로 국가가 매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전에 일제강점기였잖아요. 세금을 거둔 적도 없고 굳고 이 나라에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에서 땅을 매입한다라고 해서 돈을 마구 찍어내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3정부 이상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매입을 할 때 유가증권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줍니다. 일종의 어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종이를 주고 그런 다음에 이 땅을 팔아서 얻은 돈을 가지고 이 유가증권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유상 분배를 하려고 했을 때 또 문제점이 발생해요. 어떤 문제점이 나옵니까? 정작 땅이 필요한 농민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땅을 사요? 그래서 국가가 내놓은 대책은 5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상매입, 유상분배 원칙을 세워서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국가에서 관리를 했어요. 자, 어쨌든 이거 선생님이 정치 부분 할 때 문제점 또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결론은 식민지 지주제를 철폐했다라는 의의는 있습니다. 자, 이 남한의 농지개혁과 우리가 비교해서 잘 봐야 되는 게 북한의 토지개혁이에요. 일단은 땅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남한은 3정부 이상, 북한은 5정부 이상이에요. 선생님,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인데 사유재산을 더 크게 많이 인정했나요? 라고 생각하면 오개념입니다. 왜냐면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열악하죠. 산이 많죠. 그리고 농사 지을 만한 기후도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5정부 이상이라고 하는 토지가 나오는 생산량에 비하면은 남한에 비해서 결코 큰 양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서 5정부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상으로 그냥 강제로 뺏고 그리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라는 원칙을 세웁니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의 토지개혁의 차이 잘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 때 원조 경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원조,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잉여 생산물에 대해서 원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미국이 무엇이 남느냐 했을 때 설탕, 밀가루, 면 이 세 가지가 남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야타라고 해서 300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경제가 발전했는가? 여러분이 언뜻 생각하기에 원조라고 하면은 어려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직접 줘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미국이 설탕을 줍니다. 그러면은 모 기업이 그 설탕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국민에게 조금은 싼 가격에 팔아요. 거기서 나는 이윤을 국가에 제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로도 만들고 공단도 만들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조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해서 이 산업을 우리가 300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귀속 재산을 불화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귀속 재산이라는 거는 이 농지 개혁은 개인이 갖고 있는 땅에서 3정부 이상의 토지잖아요. 근데 개인 소유가 아닌 이런 땅도 있었죠. 뭐 조선 총독부 소유라든가 일제 당시에 공공기관이라든가 행정기관의 소유의 토지, 이런 토지를 불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일반 사람들에게 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원조 경제와 귀속 재산의 불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이 또 하나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데, 결국에는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독점하는 자본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지금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제적으로 박정희 정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를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60년대는 1, 2차 경제개발 계획을 진행했고요. 70년대는 3, 4차 경제개발 계획을 진행합니다. 60년대 1, 2차 경제개발 계획의 특징은 경공업이 중심이 됩니다. 경공업이라는 것은 의류, 신발, 가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기본 토대. 당시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건 고급 기술 아닙니다. 그렇다고 풍부한 천연 자원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건 값싸고 성실한 노동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는 이런 일을 우리나라에서 경제 개발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공업을 중심으로 60년대 성장을 해요. 하지만 70년대 중화공업으로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은 경공업은 큰 돈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열심히 일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무언가를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이 경공업에서 중화공업으로 바꾼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60년대 경제의 또 특징은 뭐냐면은 이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기본 자본들을 많이 끌어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인력을 수출해요. 여러분 정치사 할 때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파독 광부라든가 파독 간호사 같은 이런 독일에 이렇게 우리나라 인력을 수출해서 거기에서 돈을 빌려오는 이런 일도 있었고, 한일 수교를 통해서 돈을 받아오고, 역시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 자본을 들어오게 됩니다. 70년대 넘어가면서 이 중화공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경부고속도로도 준공하고,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죠. 포항제철이라든가 조선소라든가 대규모 산업단지도 국가 주도로 중심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개발 계획 속에 우리가 경제개발만 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사이에서 이 노동자들, 언제나 헌신과 희생만 강조하는 이 노동자들이 이제 참다 못해서 노동자들의 기본권, 노동법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전태일의 분신사건, 이런 것도 7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이 박정희 정부 때 경제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사회적 변동 현상은 경제로 인해서 이촌 향도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농어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농촌인 사회는 어쨌든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경제, 공업 이런 것들만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고 국가에서 밀어주니까 농촌에서는 아무래도 소외를 받겠죠. 그래서 이 농촌의 소외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이라는 걸 진행해요. 그런 다음에 농촌의 생활 개선이라든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국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역시 도시 사람들에게도 이 의식, 우리가 지금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된다. 국가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우리가 조금은 참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식 개혁 운동으로서 새마을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정희 정부는 60년대, 70년대를 경공업 중심과 중화공업 중심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전두환 정부입니다. 전두환은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이 박정희 정부 때 석유 파동도 있으면서 사실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80년대는 세계적으로 경제 호황입니다. 그러면서 3저 호황이라 그래서 저유가, 기름값도 싸고요. 그리고 저달러, 우리나라 환율이 달러에 비해서 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이자도 싸요. 그러니까 이자가 싸니까 외국에서 자본을 받아와요. 그런 다음에 물건을 생산해서
팔아요. 그러면은 이자가 싸니까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의 이윤이 남겠죠. 유가, 기름값도 싸니까 운송비도 적게 들죠. 석유화학 공업도 훨씬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환율이 높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물건의 돈의 가치가 높으니까 그 전보다 물건을 하나 팔았을 때 기업이 남는 이윤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전두환 정부가 지나서 김영삼 정부, 언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 정부는 조금 더 투명한 국가 운영을 위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말 그대로 금융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때 있었고, 그리고 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세계화, 지구촌 이런 단어들이 본격적으로 나왔을 시대예요.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가 간에 무역을 하는데 이게 어느 나라는 무역의 수지, 이윤이 계속적으로 남고 어떤 나라는 무역의 흑자만 계속 보다가 국가 경제가 도산하고 파산하는 이런 위기도 오게 돼요. 그러면서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을 타결해요. 우루과이, 말 그대로 중남미에 있는 농업 국가입니다. 라운드, 회의를 했다라는 건데 어떤 회의를 했다라는 거냐면 우루과이에서 주로 수출하는 생산물은 쌀이라든가 감자라든가 뭐 이런 농산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것들은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산업 기반의 생산물이에요. 그랬을 때 두 나라가 무역을 했을 때 공정하게 무역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우루과이에 팝니다. 우루과이도 그 나라의 쌀과 감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팔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루과이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규제하거나 관세를 붙여요. 왜? 우리나라 농산물을 보호한다라는 명목 아래. 그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나라 우리 수입 안 할 거야. 관세 붙일 거야. 너희도 우리나라 자동차에 관세 붙이고 수입하지 마 라고 했을 때 우루과이는 스스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를 본인의 나라는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역에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WTO, 세계무역기구라는 게 등장을 했고 이런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 경쟁, 무역 분쟁을 해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OECD 가입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러한 것도 잠시 97년에 우리나라의 무리한 투자들, 대기업 중심의 구조,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 이런 걸로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 외환 보유고가 국가에 없어지면서 더 이상 국가가 우리나라 기업을 담보를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 IMF라고 하는 외환 위기가 오게 되죠. 자, 김대중 정부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IMF 체제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도 진행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경제에. 그러면서 기업 간의 구조조정도 국가에서 시키고 지금까지도 IMF의 빚은 다 갚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그리고 노조 간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IMF 이후에 남아있는 휴유증, 경제적 휴유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경제 파트 오늘 이승만 정부부터 빠르게 김대중 정부까지 쭉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정치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 중복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빠르게 넘어왔고요.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 파트 여기서 마치고요. 네, 수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